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 프랑스 혁명 파트 2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국민공예, 그 다음으로 공포정치, 테르미도르의 반동, 5인 총재정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사실상 혁명이 과격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이 공포정치 시기에 있었던 국가 통제 경제와 혁명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테르미도르의 반동 원인과 5인 총재정부 출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국민공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꽁꼬르드 광장, 지금은 꽁꼬르드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혁명광장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원래는 이 루이 15세 광장이었다가 이게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뭐 혁명광장, 루이 16세 광장, 복고왕정 시기에는 루이 16세 광장으로도 불리고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무엇을 상징할 것이냐, 이 광장의 이름 뿐만이 아니고 사람 이름도 이 혁명 기간 동안에 여러 다양한 이 과격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죠. 저걸 깨보시자. 뭐 이런 과격한 이름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 그리고 광장 이름, 거리 이름 이런 것들은 어느 세력이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이름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2000년 정도, 2006년까지 한글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학생들 이름이 한자 기반 이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2000년대,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글 이름, 뭐 한송이, 뭐 두송이, 세송이도 봤고요. 뭐 여러 한글 이름들을 많이 썼죠. 그러다가 요새는 또 다시 한자 베이스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혁명과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루이 16세의 목을 단두대에서 1793년 1월 21일 날 이 단두대 처형식을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 루이 16세의 목을 이제 여기서 치고 그 모습을 이제 대중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 루이 16세를 혁명의 적으로 몰았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철업장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철업장 사건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밝힌 바로는 사실상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억지로 만든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런 거예요. 이 루이 16세는 이 소일거리로
이 자물쇠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다고 해요. 이 손재주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물쇠를 메커니즘적으로 잘 만든, 공화적으로 잘 만드는 이 왕으로 기억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자물쇠를 만들었는데 이 뚜르리 궁으로 이제 압송이 되는 과정에서 그 뚜르리 궁의 벽체에서 이 철옷장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철옷장 속에 반영병 용의자들과 교신한 편지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이웃 국가들, 국왕들과 교신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혁명을 부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들이려고 한다라는 이제 조작을 혁명 정부에서 했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제 입헌군주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화정이 1792년 9월 22일 이제 반포되게 됩니다. 왕정은 폐지됐고요. 과격파 자코뱅의 주도로 루이 16세는 처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화정으로 그리고 혁명이 서서히 과격화 되어 갑니다. 1793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죠. 공화제와 보통선거에 입각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여기서 핵심어는 보통선거예요. 그래요. 뭐 물론 이 보통선거긴 한데요. 여기서 이 보통선거는 남자들만의 보통선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의 목적은 공공의 행복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헌법은 국내외의 비상사태로 그리고 이 비상사태가 해결되는 순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보류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공포정치였죠. 이 로베스피에르의 모습입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변호사죠. 이 당시에 평민이 검사나 재판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귀족 신분들이 할 수가 있었고, 제3신분으로서 법률 공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뭐 신분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루이 르 그랑이라는 명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걸 고등학교라고 봐야죠. 예, 리세니까 뭐 고등학교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는데 이 사람이 1등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상식에 바로 루이 16세, 그때는 왕세자 시절이죠. 이 왕세자가 참여하고 이 로베스피에르에게 1등상을 주죠.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 루이 16세에 대해서 그때 그 1등상을 받은 그 간격이 계속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적대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혁명이 과격화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루이 16세가 목이 잘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만 뭐 개인적으로 악연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 1등상을 받고 나서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차기 국왕이 되는 루이 16세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일기에 썼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혁명재판 모습입니다. 이분은 그 루이 16세의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제 혁명재판에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그림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친구는 이건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변론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혁명재판이라는 것은 단심제예요. 항소심이나 뭐 대법까지 갈 일이 없는 단심제 재판입니다. 변호인 입회권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죄를 대신 그 변론을 해준다든지 그런 권리도 없는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혁명재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포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이 대외적으로는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구성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꺾기 위해서 이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이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이 침입했고 이 계속해서 패전하게 됩니다. 이 패전 이유는 사실상 이 군 장성들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군 장성들이 과거 귀족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간급 간부나 뭐 소위 말하는 하사관급은 평민 출신들이 제법 되는데 이 군 장성급이 대부분 이 귀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중에 망명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지휘를 그러니까 상대방은 공격은 하긴 해야지 되겠는데 이 적의 사령관이랑 뭐 잘 아는 사이죠. 이 무관으로 파견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교관 중에 무관이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이 교류를 위해서 이 무관이 파견되는데 이 무관 출신들은 대부분 귀족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적의 장수들하고도 대부분 잘 아는 사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 중에 망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죠. 아울러서 대내적으로는 왕당파와 지로운드파의 내란과 반혁명 음모가 계속해서 발각이 되고요.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대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혁명이 고귀하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을 수만 명씩 이 도륙을 내는 그런 거는 뭐 아무리 성스러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대 반란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거의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대부분 방대 반란이 있었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이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제일 시꺼먼 어떻게 보면 그림자 중에서도 제일 두텁게 드리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조심하죠. 거기다가 이 도시의 식량 위기가 거듭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내외에 이 혁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이 사실상 공포 정치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공안위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회가 있죠.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서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죠. 그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가 이 공안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가 설치가 돼서 이 반혁명 용의자 15,000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됩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반혁명 용의자 중에 뭐 사실상 혁명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지론드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뭐 자코뱅파에서도 이 혁명 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자코뱅파 중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서 온건파들이 대부분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혁명 동지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넌 반혁명 문자지. 아닌데요? 아니란 증거를 대봐. 그게 말이죠. 뭐 그 반혁명 분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는 말에 그거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게 되면서 나도 언젠가 잘못하면 말실수하면 반혁명 분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있게 됩니다. 사실상 공포 정치는 1년 정도 지속되다가 끝나게 되죠. 사실상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은 이 자코뱅파 중에 온건파가 주도했고요. 이 로베스피에르가 여기서 혁명재판소에서 사실상 그 다음날 테르미도르 다음날 혁명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곧바로 목이 잘리게 되죠. 그러면서 공포정치는 종결되게 됩니다. 자, 이 로베스피에르와 총재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5인의 총재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지만 이제 안건이 통과되는 체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5이고 국왕이 5명인 거죠. 왜냐하면 로베스피에르라는 이 한 명의 독재자가 너무나 많은 이 사람을 단두대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5인의 총재를 두고 그 총재들이 합의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법이 집행되도록 이제 그런 체제로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본다는 게 5명이 다 각각 자기 지지 기반이 있고 또 세력이 있는데 합의를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현실적으로. 자, 앞서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도시나 농촌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지나친 부나 빈곤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덕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혁명과업의 달성을 위해 국민공회를 헌정적 기반으로 삼고 자코벤과 파리 시민의 제의로서 내외의 혁명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공포정치가 실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95년)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제한선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권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산세나 소득세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 이제 선거권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제한선거 이외에도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5인의 총재로 총재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무능과 부패가 계속됐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곧바로 이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있고 난 뒤에 거의 3, 4년 만에 없어지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의 입장에서 이 총재 정부를 얘기를 하자면 무능과 부패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5명의 총재들이 그 합의를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설령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각각 독립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효율적인 이 통치가 불가능했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무능과 부패, 이 당시에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제한선거라고 했죠. 재산세와 토지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10만이 될까 말까한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주요 정책을 위반하고 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이 1795년 헌법은 이 공포 정치를 어떻게 종결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까 그 측면만 강조를 했던 것이지 이 효율성이나 이 효율성에 대해서 행정부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헌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능과 부패라고 요약을 할 뿐이지 그 당시가 무능과 부패한 시대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이 쿠데타가 있었고요. 그 쿠데타로 인해서 붕괴되게 됩니다. 국가를 주먹으로 한 대 갈기는 거죠. 말이 좀 과격한데 불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국가에 그냥 주먹을 한 방 매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란 요 근래 어디서 쿠데타가 한번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지금 또 민주화 시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쿠데타라는 말은 이 나폴레옹이 이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 쓸까 하다가 그냥 불어로 그대로 써봤습니다. 사실상 프랑스 혁명에 이제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권선언입니다.
앞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권선언은 사실상 법안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고 인권선언이죠. 사실 이 인권법으로 하느냐, 인권선언으로 하느냐, 인권선언을 뭐 굳이 하느냐, 뭐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국회가 열리고 그 와중에서 그냥 선언으로 하자로 결론이 났었죠. 이 프랑스 혁명은요, 이 전형적인 이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전제적인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보다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프랑스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상당히 많죠. 도량형의 통일, 뭐 미터법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이제 각 지방마다 도량형 화폐가 각기 달랐는데 이제 하나 국가 중앙은행에서만 이제 돈을 찍어내고, 물론 그건 나폴레옹식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 경제, 국가 경제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프랑스 혁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국민국가 형성에서 이 부르주아 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회적으로는 구제도의 신분적 법적인 불평등과 특권을 타파하고 귀족 계급에 대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사실은 한 가지가 빠졌어요. 사실은 개설서들도 역사 개설서들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 이 가톨릭의 이제 소위 말하는 국교가 있었죠. 프랑스에 국교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국교가 사라지게 되고, 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15제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상 통제였어요. 언론과 사상을 통제하는 기구는 절대 왕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상 갈릴레이가 어디서 재판을 받죠? 종교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상, 언론 계통에서 이 사상 검열에서 걸리게 되는 경우 이제 대부분 종교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이 사상 통제, 언론 통제를 이제 없애고, 그건 절대왕정이 한 시스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대왕정으로 모두 포괄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상 가톨릭이 이제 국교에서 제거되고 사상과 언론을 탄압하던 기구였던 종교재판소가 없어진다는 점이 사실상 이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 프랑스 혁명의 의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아울러서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을 제시하여 근대 시민사회 성립에 기여하게 되죠. 여기 자유가 있고요, 평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애가 있네요. 우애라는 말을 이걸 뭐 박애라고도 하고 요새 사회적 연대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불어에서 이거는 프라테르니테, 즉 형제를 얘기합니다. 뭐 사실상 남자들끼리의 자유평등이었죠. 그래서 이 구즈라는 그 여성혁명가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은 앞서 봤던 이 인권선언에 이 시민 인권선언에 대해서 여성인권선언을 똑같은 것을 여성으로 바꿔서 남성, 여기에 남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성을 여성으로 바꿔서 이 인권선언을 만들고요. 또 그 사람은 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상당히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계약론을 보고 이거 참 문제가 많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시각으로 쓴 사회계약론을 이제 또 출간하기도 하죠.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 사실상 이것은 남자들끼리의 이 자유와 평등이었지 여성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뺀 게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뭐 IMF 때 뭐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어렸을 때인가요?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녀자들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제 혁명 정부에 바쳐가면서 했던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올까 그랬다가 이게 좀 내용이 그래서 그림이 약간 좀 기부하는 것보다는 바치는 형태로 비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하튼 좀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가져왔었는데 여하튼 이 혁명 과정에서 여성들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뭐 베르사유 행진에서 여성들이 가장 앞장섰고요. 혁명군들은 오히려 뒤로 빠져서 2만이나 되는 대병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미로 빠지고 선봉에 오히려 아녀자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부인들이 앞장을 서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참정권에서는 배제됐죠. 투표권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삼세끼와 이 프랑스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가운데 신색,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사실은 파리 시 정부의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흰색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박애, 뭐 형제, 뭐 우애, 사회적 연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원래는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는 입헌군주정 시기에 만들어진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삼색기는요, 청백홍의 삼색으로 이루어진 이 프랑스 국기입니다. 이 자유, 평등, 형제를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삼색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군 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라파이에트가 이 시민에게 나눠준 모자의 표지 빛깔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이 라파이에트는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상당히 이
프랑스에서 파견된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이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혁명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시민혁명을 표상한 이 삼색길은 국민주권의 상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기 제작에 응용되었었죠. 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삼색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탈리아 삼색기도 나폴레옹이 원래 만들어준 깃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르세유지는요, 이 국가입니다. 1792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혁명을 제압하기 위해 침략해 왔을 때 만들어진 라인군 행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방명군 행진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혁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마르세유 지방 의용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파리까지 입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를 보면 우리나라 애국가와는 차원이 달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라도 한번 좀 찾아서 보시면 영어로 된 것도 보셔도 상관없고요. 아주 과격한,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과격한 내용으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795년 국민공회에서 국가로 선포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복고왕정 시기에는 이제 폐지됐고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기에도 이 혁명 국가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1870년 파리 꼬민이 있을 때 잠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79년에 가서야 공식 국가로 인정되게 되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871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그 선거에서 사실상 왕당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불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이제 패한 이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 입헌 이제 헌법 제정 의회에서 사실상 왕당파가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선거 이후에 공화정이 선포가 돼요. 왕당파가 다수인데 공화정이 선포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 왕당파가 색깔이 여러 개예요. 수업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이 부르봉 왕가가 있고요. 왕당파가 있고 이 오를레앙 왕당파가 있습니다. 1830년 7월 혁명 때 집권한 이 소위 말하는 오를레앙파가 있고 보나파르트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폴레옹을 황제로 생각하는 이 왕당파가 또 존재해요. 이 셋이서 계속 싸워대는 거죠. 부르봉 왕가가 정통이야. 오를레앙가가 정통이지. 무슨 소리야. 역시 황제를 앉혀야지. 이런 식의 논의를 하다가 결국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공화정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1879년에 공식 국가로 이 마르세유지가 채택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8주차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차 과제를 걷지는 않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다음 주부터 받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혁명의 가격화가 가지는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죠. 뭐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에도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죠. 인간이 만든 혁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이해하고 이 빛과 그림자를 함께 여러분들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그 주차 과제는 드리지는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프랑스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절기네요. 항상 보면 중간고사 무렵엔 올해는 좀 추운 것 같네요. 예전 같았으면 작년엔 기억이 가물가물거리고요. 오히려 그 이전에 학교에 다닐 때는 반팔로 다녔던 것 같은데 요새는 무척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뭐 일주일 동안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하튼 환절기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군요. 수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